안녕하세요. 오정건입니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해설해 드리는 오정건의 쏙쏙 경제. 이 시간에는 제가 경제 신문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습관신문을 몇 장 보니까 습관신문에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습관신문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습관신문의 그 몇 개 중요한 기사들을 스크랩한 것을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신문을 한번 보면은 오늘 습관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실업 통계가 금년 1월 달, 그러니까 전번 달 실업자가 157만 명이라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업자가 대체로 한 8-90만 명 정도 유지해 오다가 근년에 들어서 한 100만 명 정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100만 명 정도를 증가해 왔었는데, 이것이 지난 1월 달에는 157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고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다음에 주 52시간 문제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반기업 정책, 끊임없는 반기업 정책, 기업들을 몰아치고 규제하고 하는 법인세를 올리고, 또 뭐 법인세뿐이 아닙니다. 각종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법인세의 한 20-30%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징수해서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런 데다가 코로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중 3중 한국은 그냥 그야말로 일자리를 없애는, 파괴하는 정책 플러스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문제로 사상 최악의 상태로 가면서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5.7%로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청년층이 이 실업자 157만 명 중에서 청년층이 15세에서 29세까지가 31만 명, 30대가 27만 명, 그래서 15세부터 30대까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취업을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58만 명,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지금 실업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그나마 이 일자리 이렇게 그나마 실업자가 157만 명 정도 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인제 그래프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취업자를 매년 헬스를 투입해 가지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알바 같은 거,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거 한 연간 70만 개씩 만들어 왔거든요. 한 달에 24만 원 정도 주는 공공 허드렛 일자리를 연간 70만 개 정도씩 만들어 왔는데도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전부 알바 같은 거, 공공 알바 같은 거 20만 개, 30만 개를 만들어 와서 일자리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취업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용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 우리가 흔히들 경제학에서는 불완전 취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다 포함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실업자가, 그것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는 일 주일에 1 시간만 일을 하면은 실업자가 아닌 걸 강조합니다. 일 주일에 1 시간만 일을 하면은 취업자를 강조하는데도 실업자가 157만 명의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 취업자는 작년 청년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이 27% 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청년들은 뭐 3분의 1이 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취업자는 반면에 인제, 그러니까 실업자가 157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취업자는 지난달에 98만 명이나 감소해서 최악의 고용 쇼크를 기록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월 취업자가 쭉 감소해 왔는데 지난달에는 98만 명 정도 감소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거의 취업자가 매년 한
30만 명 안팎, 많게는 한 40만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매년 그 정도 증가를 해 와야만이 인제 또 자연 또 인제 퇴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용 수준이 유지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이 어 10만, 20만 으로 줄어들다 최악의 상태인 경우에는 거의 3-4만 명까지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아예 그냥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온 뒤로는 그냥 뭐 더 악화돼 가지고 지금 98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취업자 증가가 23만 명 정도 됐어요. 그 매년 우리가 한 30-40만 명 증가해 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 1 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취업자를 간주하거든요. 알바도 취업자가 되고 그다음에 노장년들 그런 호들은 일자리도 취업자를 간주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작년에 23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번 달에 98만 명이나 감소하는 고용 쇼크를 가져왔다. 이것이 오늘 오후에 석간에 아마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해서 오늘 석간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석간 시사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홍당기는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컨대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너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같은 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주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수지가 안 받으니까 사람을 안 쓰죠. 그래서 금년에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한 50만 명쯤 되는데 금년에 채용 공고가 난 걸 종합하면은 5만 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45만 명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바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나오는 세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 참사와 플러스 코로나까지 겹치는 이 시대가 앞으로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앞으로 평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우려가 크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취업이 안 되고 작년에 취업이 안 된 사람을 2-3년 뒤에 취업이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년 뒤에는 그때 또 인제 새롭게 공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가는 거죠. 일본이 92 년도부터 장기 불황에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부모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없이 사는 맥없이 사는 자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캥거루족이 된 거죠. 부모는 부모들대로 다 큰 장년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일본이 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홍당기 부총리는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에 책임 돌리면서 기존 고용 대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1 분기에만 9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 그게 뭐냐면 전부 돈으로 그냥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돈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 부문은 계속 규제를 하고 억누르고 해외로 내쫓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민간 부문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두어 가지고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이 뭐 그냥 20-30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일자리를 허드렛 일이죠. 그거 가지고 뭐 청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노장년들도 어떻게 최저임금만 아니면은 예컨대 한 200 퇴직하고 나서 한 50대 중반 이후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예컨대 무슨 뭐 지금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다 거의 상당 부분을 해고를 시켰어요. 옛날에는 뭐 한 200만 원 좀 넘게 주면 됐던 것인데 다 퇴직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아파트 경비원이나 마트의 판매원이나 주유소의 주유원이나 이런 것들 또 중소기업에 가서 또 일을 도와준다든지 하면서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가지고 받으면은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노장년이 퇴직한 장년들이 생활이 됐었어요. 근데 최저임금을 이제 다 적용하는 바람에 비탄력적으로 다 적용하는 바람에 그분들에게도 퇴직한 분들에게도 최소한 350만 원 안팎을 줘야 되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말이죠. 식사라든지 이런 거 후생비는 또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채용을 할 데가 없어요. 그 정도 주고는 이 수지가 안 맞죠.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집에 다 노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재정으로 한 달에 24만 원짜리 일자리를
70만 개씩 만드는데 그거 받아 가지고 퇴직한 노장년들 수입도 없는데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료 내면 끝일 거예요. 그나마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그거라도 간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인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그런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기존의 정책은 계속 고수하면서 또 일분기에만 90만 개의 공공부문 재정을 쓰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대책을 고수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란 인식이다. 그런 비판 여론이 더 비등하고 이 비판 여론 위에서 오늘 습관의 그 사설에 모노럴 사설에 일자리 파탄, 나라 빚은 폭증하고 왜냐하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공공 부문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받는 사람은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안팎 또 많게는 50만 원 받지만은 전부 따지면 굉장히 많죠. 몇십조 원씩 되죠. 그러니까 나라 빚은 폭증을 합니다. 문정부 4년 실정 참담하다 하는 사설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고용 정책이 계속 민간 부분의 고용을 얼마 전에 그 변창흠 장관은 주택도 민간은 안 된다. 공공부문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 자체가 기본 관념이 지금 586 세력의 기본 개념이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공공부문이 해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인제 완전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사회주의 중에서도 독일이나 이런 유럽 사회주의보다 더 강경한 얘기죠. 거의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완전 공유하는 걸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보다 약간 유럽의 사회주의보다는 좀 더 강하고 공산주의는 아직까지는 인제 생산수단을 다 공유하는 게 그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공공부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공공부문에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제가 아침에도 시사했을 때 나왔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 그냥 정규직이 그냥 몇천 명씩 그냥 각각 공공기관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부채가 지금 500조가 넘었어요. 공공기관 부채만 해도. 그것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빚만 늘고 있어요 각 부문에. 국가에서 이제 나라 빚을 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나마 허드렛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나라 빚은 폭증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실정 참담하다."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도 엄청 증가해 가지고 한 달에 1조 2천억 원씩 실업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실업급여가 2017 년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첫 해만 하더라도 10조 원이 넘는 기금이 남아 있었는데 그냥 기금을 꽃감 빼먹듯이 다 썼어요. 그건 우리가 보험료를 내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험료를 내 가지고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받으려고 하는 건데 실업급여인데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에 다 끌어서 쓰는 바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제일 큰 문제가 재정도 막 갖다 쓰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금도 있으면 다 끌어내서 그냥 바닥을 내 직성이 풀리도록 그래서 고용기금도 고갈되고 말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그러면 연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연간 7-8조 원씩 정부가 출연해야죠. 그럼 또 세금을 또 더 걷어야 되거든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고 나라 빚은 계속 증가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거의 올해에 본래 956조 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올해 연말에 한 1,000조 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제 국가 채무 천조국이 되는 거예요. 천조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GDP의 약 50%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재인 4년의 실정의 결과다. 일자리는 파탄나서 이제는 그야말로 일자리가 없는 세대. 일자리를 50만 명이 사회에 나오는데 5만 명밖에 일자리가 없는 일자리 파탄, 지옥문이 열리고 나라 빚은 폭증해서 고재정 위기가 임박해 있다. 이런 기사가 문화일보의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해상풍력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전남 신안에 48조 원을 10년 동안 48조 원을 투입해서 해상풍력을 만든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이 실제로 투입에 비해서 너무도 발전할 수 있는 양이 적고요. 그다음에 또 발전해서 또 육지까지 또 송전을 해 와야 되고요. 지금 바다의 오염도 문제지만 송전도 해 와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 단가는 거의 여기 보면 원전의 4배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4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단가가 원전의 4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2034 년까지 20 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정부안인데 그러면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발전 단가는 원전의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기가 엄청 들어가는 자율주행차다, 전기차다 뭐 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4차 산업혁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근데 실제로 과거에 인제 몇 년 전에 전북 고창 부안 쪽에서 해상 풍력을 했는데 199억 원을 들였는데 당기 순이익이 9,8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이런 보고 이런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참담한 결과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에 비해서 실효성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또 이제 최근에 어 전남 신안 쪽에다가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고 10년 걸쳐 48조 원을 연간 4조 8천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대통령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은 하는데 폐기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했다 하는 것이 지금 인제 계속 수사 중인데 지금 최희봉이라고 하는 그 청와대 비서관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비서관이 과연 그런 큰 사건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해서 청와대 강범위한 개입에 대한 진술을 지금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 정책, 국가의 백년대계 그러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는 교육 정책이죠.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편균화 정책 때문에 완전히 지금 수월성 교육이 붕괴돼서 인재 양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 백년대계가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일제 35 년을 끝내고 남북이 분단됐을 때 제일 먼저 당했던 것이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송전을 끊어 버렸습니다. 일제가 북한에 예컨대 압록강에다가 수풍댐 같은 것도 건설하고 해서 발전을 했는데 우리 남한에 발전소가 없었거든요. 참 그런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석탄 발전소를 만들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지금의처럼 이렇게 원전도 만들어서 지금은 산업도 발전하고 우리나라 전력이 가장 싼 편이죠. 그래서 전력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원전을 폐기하는데 폐기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했다. 청와대에서 한수원을 압박했다. 이런 인제 지금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들을 진술을 확보해서 광범위하게 청와대를 수사를 집중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어째 좀 오버랩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보다 투입 비용이 너무 어 적게 전력이 생산되고 또 단가는 원전의 4 배나 되는 해상 풍력에 집중을 하면서 원전은 폐기하는데 폐기하기 위해서 이미 인제 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왜 문제냐면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흔히들 뭐 그 일본 원전 보고 얘기하는데 일본 원전과는 차원이 다른 원전이라 한국형 원전이라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성이 없다."라고 조작해서 문제를 폐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드러난 문건은 아직 지금 이제 수사 중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폐기하는 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북한에 지어 주기로 했다니까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인제 좀 조사 결과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성이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199억 원 들여서 당기순이익 9,800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단가도 원전에 4 배나 되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 수출해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이겨 살려면은 단가라도 낮아야 되는데 생산 단가가 인건비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 인건비가 미국의 GM이나 일본의 도요타나 유럽의 독일의 BMW보다도 더 높습니다. 생산성은 낮고요. 인노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 단가라도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해상 풍력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면 원전의 4 배의 전력 요금이
들어가 전력 요금을 내야 되니까 경쟁력이 없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합니까? 지금 소부장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개 장치 산업이고요. 지금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우리 여기 이제 갖고 있는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부품의 거의 한 30~40%가, 한 40% 정도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재 부품 산업이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부장이 일본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고, 그게 오랜 기술 축적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랜 기술 축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경쟁력 있는 게 뭘까? 그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왔던 그런 노동력, 그다음에 낮은 전기값,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력이었는데, 지금 전기료 요금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세계 최고로 좀 올라가 있고, 그러면 뭐 경쟁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소재 부품 산업에 경쟁력이 있느냐? 대학은 계속 갈수록 경쟁력을, 학생들의 인력 개발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치 산업에 있어서 자동차도 만들고, 모바일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소재 부품도 지금 육성을 해야 되고, 그건 우수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단가도 낮춰야 되고, 인건비도 생산성에 비해서 너무 높아. 생산성을 올리면서 단위 비용이라고 그래요. 단위 비용을 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잘 살 수가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빅데이터로 서울시에 분석했는데 상권 매출이 9%가 줄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020년에 상권 매출이 19년에 비해서 9%가 줄었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버스 승객이 여기 빨간 게 2020년고 위가 2019년인데 승객이 24% 감소했다는 결과가 드디어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왔다는 것이 문화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재계의 서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네이버나 넷마블 같은, 네이버는 포털 업체죠.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포털 단계를 벗어나 가지고 지금은 다 미국에서 구글도 그렇고 검색 포털이 다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돼 있죠. SNS 같은 거. SNS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한국의 카톡 같은 SNS도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럼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게임 업체들이 상위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도 올라오고.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바이오를 내놓을 만한 바이오가 없었는데 지금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 좀 전 세계에서 아주 원천적인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바이오 산업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지금 요즘은 인제 이런 기업들, ICT 기업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너무너무 커지니까 테크 자이언트란 말을 씁니다. 테크 자이언트. 이 기업들이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4차 산업을 지배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파라고 그래요. 플랫폼. 가파가 뭡니까? 가파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국에는 베스라고 그래요. 베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이렇게 인제 우리도 인제 네이버, 카카오 외에 또 몇 개 더 나와야겠죠. 나와서 인제 중국의 베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그다음 미국의 가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대항하는 그런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 좀 더 크면은 인제 어 그런 기업들 좀 더 테크 자이언트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계 순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네이버가 41 위에서 34 위로 올라가고, 넷마블이 47 위에서 38 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셀트리온이 인제 바이오 업체가 45 위였는데 25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45 위였는데 올해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전망을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 인제 지금 떨어질 기업들은 인제 두산기업이나 두산그룹, 두산인프라코어.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안타까운 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형 원전을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원전을 폐기하니까 이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코어가 현대중공업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이것 때문에 순위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인제 떨어질 기업으로 인제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조선업 29에 31위로 떨어지고, 코오롱이 떨어지고, 이랜드가 떨어지고 등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제 우리는 그 삼성, 현대, SK, LG, 롯데, 포스코, 하나 7개 그룹은 여전히 순위 변동 없이 상위 기업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산 5조 이상 기업 72%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위기가 어떤 기업에는 기회가 되고 어떤 기업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항상 위기를 겪으면서 재계 서열이 바뀝니다. 그것이 인제 보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가다가 막힌 청수사 해 가지고 임종석, 조현욱 등 재수사 대상 될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엄청난 인사, 한마디로 여기 보면 이제 인사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죠. 환경부 산하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청와대와 환경부가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었고요. 형을 선고받았죠. 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청와대에서는 현재 어 균형인사 비서관만, 신미숙이라는 비서관만 지금은 이제 비서관 형을 받았는데, 나머지 그 위에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관, 그다음에 임종수 비서실장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대상이 될 듯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관이 지금 현재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청와대에서는 장관이 인제 행정부는 장관이 받는데 청와대에서는 비서관이 인제 받았는데, 그 위에 수석 비서관과 인사수석 비서관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사 대상이 될 듯하다. 사실은 청와대 인서수석이 개입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참 글쎄요. 우리나라 사실은 뭐 공공기관의 모든 인사는 인사수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 있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은 전부 인사수석을 거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본래 그렇게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공공기관에 장 정도는 장관이 제청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 장이 임명하는데, 그 임원들이 장이 임명하는 임원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이 그만큼 전국에 수백 개 공무원뿐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뿐이 아니고 수백 개의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을 다 관장하니까 이 권한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개 인제 우리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정할 때, 임명할 때는 절차가 일단 대상이 인제 오르면은 대상이 먼저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는가를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수석실에서 인사를 누가 적합한가를 검토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제 지금 환경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너무 정권에 맞는 수사를 했다. 그래서 정권에 맞는 그래서 이제 여기 정권에 입맛 맞는 사람 뽑기 위한 거대한 채용 쇼였다. 사실상 채용을 공개 채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게 주진우 전 이 문제를 검사했던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했는데 쇼였다. 근데 그때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했는데, 이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쭉 뽑을 때가 인제 이걸 수사한 사람이 수사가 여기 지금 라인에 보니까 수사가 재판부가 그 당시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이었다. 그래서 이 수사할 때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금 서울지검장이 강력히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몇 차례 수차례나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최근에 지금 뭐 다른 언론에서는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 굉장히 아침 조간에서 석간이가 나왔는데 지금 1 년을 앞두고 공공기관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장들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또 코드 인사가 또 되겠죠. 정말 제2, 제3의 김연경 장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뭐 박근혜 정부에 많다고 하더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바로 이제 김연경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금 이 문제가 인제 드디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 떨어지면 적격자가 없음 해 가지고 다시 복귀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석간에 나와 있는 것이 1억 7천억 달 7천억에 1조 7천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얘기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돼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일 것이라는 판단에 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법정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그때 인제 금이나 비트코인 안전자산을 생각하는데 이 앨런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비트코인이 더 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희소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기로 결심을 하고 어 이 자동차도 전기차 판매에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2009 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상 거의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가격이 올랐던 것이 2013 년인데요. 13 년에 지중해 안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키프로스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됐죠. 폭락하면서 당시에 키프로스의 많은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올랐었어요. 그때 한번 처음으로.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다시 또 2018 년에 인제 세계적으로 ICO 붐이 2017 년, 18 년에 불면서 ICO라고 해서 인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ICO라고 그래서 마치 기업이 IPO를 하는 거죠. IPO는 주식에 상장하는 것처럼 이 인제 암호화폐를 만드는 회사들은 ICO로 합니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기업을 앞으로 프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팩스를 발간하면 그 팩스를 보고 팩스를 또 인제 그렇게 공개하는 또 포털이 있어요. 그 팩스를 보고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런 팩스를 가지고 돈을 모았던 ICO에 성공했던 기업들이 인제 보스코인이라고 해서 이 300억 원 정도 모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 후에 인제 몇백억까지 뭐 이렇게 모금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많이 세계에서 ICO를 했던 기업들이 러시아의 통신회사였는데 그 통신회사가 약 한 7천억 달러 정도 모금했나 7천억 원 정도 모금했네. 어마어마한 모금을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걸 ICO라고 하는데 그 ICO가 인제 붐을 일으키면서 2017년 18 년에 폭등을 했다가 다시 인제 그 후에 너무 많이 올라서 폭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인제 5만 달러대 4만 달러 돌파해서 5만 달러대 가 가지고 한국에서는 5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1 비트코인에 5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인제 처음에 한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까지 올라간 한 20 한 2~3%를 급등을 시킨 사람이 바로 앨런 머스크인데 머스크 얘기가 앞으로 테슬라 전기자동차 판매에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이 사람이 굉장히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돈의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이 뭘까? 금이나 비트코인을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석가신문의 주요한 기사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이슈를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리는 오정은의 쏙쏙 경제. 오늘은
신문 기사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사 해설 습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